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영머니 오늘의 영화는 파묘입니다. 4월 22일 기준 1178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 미스터리 오컬트 장르 파묘 함께 보시죠. 파묘 다 보셨죠? 파묘. 파묘 봤죠? 봤습니다. PD님도 개인적으로 파묘 무서울 거라 걱정 많이 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무서운 영화 못 보거든. 그 티니파 귀신 나올 때는 좀 걱정했어요. 아 큰일 났다. 네. 와이프한테 욕 먹겠다. 내가 안 무섭다고 제가 안 무섭다고 꼬셨거든요. 그 뒤에 험한 건 나온 다음에는 표정 봤는데 괜찮다. 되게 좀 의외였어요. 굳이 정통 흐름은 그 티니파 귀신이 막 난리버거지를 피는 컨셉이잖아요. 그렇죠. 더 이제 험한 게 나오는. 그 도깨비 이야기를 결국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 그게 메인이었어요? 네, 그게 메인이었죠. 그러니까 감독님이 생각하는 파묘는 우리나라를 하나의 사람이라고 보면 역사적으로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파묘라는 거는 상처 입은 것을 꺼내서 치료하는 그런 행위로 생각을 해서 거기서 상처를 좀 끄집어내야겠다라는 걸 이제 파묘라는 영화의 이야기를 담은 거죠. 네. 사람 같으면 약간 기생충이죠. 험한 게. 그렇죠. 이제 뭐 가시일 수도 있고 가시. 기생충일 수도 있고 되게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전반부, 후반부 네. 이 컨셉으로 티니파 귀신 나올 때 그 약간 되게 고전 스타일이잖아요. 일단 뭔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속든 뭔가 하잖아요. 클래식하게. 그러면 거기서 꼭 룰을 위반하는 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관 따면 안 되는 애 따왔잖아요. 여기까지 미이라랑 똑같네 생각해보니까 영화. 그렇지 않아요? 영화 그러네. 미이라 똑같잖아. 분위기가 너무 다른데. 너무 깨는 영화 얘기했나? 관에서 나온 애랑 싸우는 게 클래식한 전개인데 관에 나온 애가 이제 한국 스타일로 짧게 퇴장하고 그 다음 또 뉴 버전이 나오니까 잡아 없는 장면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이도현을 이렇게 묶어서 글로리에 나올 때는 좀 말랐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사활지에 붙으니까 좀 남성성이 되게 부각된다? 팔뚝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그 귀신 나오는 피인이 무섭다는 장면에 잘생겼네. 이렇게 귀신이 들려도 이렇게 잘생기는구나. 요새 약간 테마 아니에요? 그 뭐지? 눈물의 여왕도 보면 잘생기면 된다. 오히려 약간 무서운 명장면 한 번씩 얘기해볼까요? 저는 있어요. 저는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긴 한데 제가 먼저 얘기하면 저는 그 미국으로 그 할아버지 귀신. 친일파 영혼이 어. 날아가가지고 어. 아들의 며느리를 춤추고 있는. 네, 춤추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좀 되게 인상 무서웠어요? 깊었어요. 네, 인상 깊었어요. 저는 어. 소리 지었어요. 한 장면 보고. 뭐요? 뱀 얼굴. 아. 전 누레 온나? 들었어요. 저도. 그게 무서웠어요? 아니 딴 것들도 무서운데 어. 갑자기 얼굴이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거 그래서 저는 영화 끝나고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누레온나라는 어. 유괴죠. 네.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저 다 같은 거 고를까봐 마지막 하고 싶다 그런 건데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그 친일파 귀신이 나와갖고 그 최민식이 전화하잖아요. 네. 그 사장님 무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호텔방. 그래서 그 친일파의 손자한테 전화하는 장면이 뭐랄까 이게 가장 클래식하게 재밌게 했다. 김상덕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그 하는 장면이 네. 막 두들기는데 누가 귀신일까 교차 편집하듯이 이렇게 쫙 나오면서 맞아요. 네.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 막 이렇게 그 소리 지르는 장면에 창문이 탁 열리면서 갑자기 극적 긴장이 확 내려가고 바람에 확 귀신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좋다, 제일 무섭다고 생각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법님 얘기가 제일 의외였어요. 그 자식의 며느리 춤추는 며느리와, 장면. 네. 친일파 귀신이 나름 그래도 족보 있는 인간이다. 네. 죽일 때 순서가 명확하다. 죽일 때 순서를 바꾸면 약간 상속의 순서가 바뀌는데? 이러면서 봤거든요, 사실. 되게 깨면서. 되게 클래식하게 죽이잖아요. 일단은 자기 아들을 먼저 죽여요. 상속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식이나 손자한테 먼저 가요.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부모, 직계, 존속. 그 다음 형제, 자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아들 죽이니까 아들의 아들, 손자한테 물려받는, 한국에 있는 그 호텔에 있는 손자한테 유산이 상속이 되고, 그 경우 이제 배우자는 제일 높은 순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엄마랑 아들이랑 그 순간 상속을 했어요. 아버지가 이미 먼저 죽었잖아. 네. 친일파 귀신. 그 다음 엄마를 죽여줬죠. 네. 그러니까 엄마의 재산까지 이제 한국에 있는 아들한테 상속이 됐죠. 간 다음에 순서대로 죽이니까. 세 번째 손자를 죽이니까 그 손자의 재산은 손자의 부인과 깐난쟁이한테 상속이 딱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먼저 풀려났잖아요. 네. 손자부터 죽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럴 수 네, 있죠. 그 네, 진짜 뭐 영화 웃긴 얘기지만 손자를 죽이고 네. 귀신이지만 미국 가는데 시간이 걸려. 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갖고 그 손자 며느리가 재가를 해. 네. 그럼 손자 며느리 상속 못 받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고서는 이제 예를 들어 좀 스토리를 길게 해보면 말이 안 되지만 플라자 호텔에 있는 손자를 죽이고 네. 귀신이 배를 탔어. 네. 그래서 배가 잘못 타갖고 한 몇 년 걸려서 미국에 상륙하면 네.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손자 며느리 재가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아들 죽이고 며느리 죽이면 증손자죠. 깐난쟁이한테만 상속이 가요. 아, 그 부인한테 안 가고.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 이게 상속적으로 되게 깔끔하게 죽였다. 이런 해석은 처음 들어보는. 여기 촬영 준비하면서 뭔가 생뚱맞은 게 없을까 생각했는데 그 진입파 귀신 죽일 때 흥미진진하게 봤어요. 몇 번째 순서로 죽여야지 이거. 이거 죽이는 순서가 중요한데 이러면서 귀신이 상속 자기 생석까지 그 어쨌든 생각을 자기 해서? 핏줄한테는 돈이 가게 가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돈된 죽음이었다. 제가 느낀 거는 그냥 그 처음에 죽였던 자식부터 해가지고 점점 기괴하게 죽인 느낌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 네. 원래 노인은 그냥 창문 열고 그냥 약간 뭐 숨막혀서 심장마비라든지 목을 졸린다든지 교살이라든지 뭐 그렇게 죽은 것처럼 묘사가 되고 며느리는 춤추는 걸로 이제 끝이 나죠. 비명 지르면서. 네, 비명 지르면서 끝이 나죠. 그 손자인데 목이 목이 이제 돌아가서 완전 반대쪽으로 돌아가서 죽는. 그게 이제 점점 기괴하게 죽이는 느낌이었어요. 네. 제가 그 며느리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그 귀신이나 공포 영화에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방식. 근데 그런 공식과는 좀 전혀 다르게 어떻게 그 귀신이 그냥 살아있는 사람하고 춤을 추다가 죽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이 제일 이렇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고 공포 영화에는 크게 두 가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갑자기 확 놀래키는 스릴러. 네, 귀신이나 괴수가 나오는 공포 영화가 있고 근데 장재영 감독님이 잘하는 공포 영화는 그런 분위기 같은 걸 되게 조성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을씨년부스럽고 좀 스타일리시하고 어둡고 이런 분위기 조성을 되게 잘해서 그 전에 그 검은 사제들이라든지 사바하 같은 걸 봐도 이번 작품들도 그렇고 소품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리고 배우분들도 스타일리시하고 멋있게 포장을 하세요. 그러네요. 네.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 감독님 작품에 남자 배우들 다 잘생겼어요. 맞아요. 네, 지금 다 이정재까지 딱 보면 네. 제다이 대신 이정재까지. 맞아요. 네. 그 다 잘생긴 배우네. 그래서 검은 사제들의 강동원 배우가 신부복 신부복.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이번에 파묘에서 김고은 배우가 한복을 입고 그 서 있는 모습이 대살굿을 하는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길쭉한 배우들의 그런 비율을 잘 살리는. 비율이나 신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잘 살려주시는 감독님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대살굿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도 감흥적으로 이게 이런 건가? 되게 그 장면 좋았긴 하거든요. 그리고 김고은 배우가 그 이렇게 무당식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약간 저는 어색한 느낌이 오히려 재밌었다. 그러니까 뭐 평소에 못 듣던 곡조잖아요. 그 김고은 배우가 원래 노래 되게 잘한다고. 엄청 잘하시죠. 네.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잘하는 느낌 아닌 거니까 연기인 거잖아요. 네. 뭐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나머지도 좋았어요. 뭐 이렇게 약간 오컬트스럽게 뭐 주술가처럼 이렇게 귀신 부르는 거. 그러니까 PD님 무섭다고 한 거. 그리고 톤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이렇게 눌러서 이게 이상하죠. 네. 원래 한국에서 무당 같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되게 웃기게 묘사하기도 해요. 아예 동자신이 들어갔다든지 옷도 울긋불긋한 색동저고리 같은 거 입거나 굉장히 화장을 과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희화해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런 게 전혀 없고 맞아요. 오히려 되게 엄숙하고 되게 종교인이라든지 그런 느낌으로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김고은이 내림받은 신이 할머니 신인 거잖아요. 네. 그게 오히려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손주를 생각하는 마음 이런 컨셉이 중간에 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험한 것하고 막 싸우기 직전에. 그래서 오히려 좀 감정이입하기 쉽다. 동자 귀신이었으면 되게 웃길 것 같잖아요. 험한 거 딱 했는데 동자 귀신 야 이렇게 하면 뭔가 이것은 무엇일까? 못 이기겠다. 실제로 부담이시던. 맞아요. 네, 그분 네, 맞아요. 네. 실제 그 자문해 주신 네, 분이더라고요. 출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니는 좀 깼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니. 약간
그렇게 큰 애가 일본에 없거든요. 아. 키가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좋았어요. 오행 뭐 이런 거 고려해서 불타는 칼 이렇게 컨셉이나 이런 거는 오행을 좀 알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물 묻은 나무로 쳐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 컨셉? 그런 것도 좋았고. 약간 한의학의 조예가 좀 있으시잖아요. 아니, 조회는 있진 않고 큰일 날 소리입니다. 야매. 근데 이제 그 오행 순서 같은 거 보면 되게 이렇게 나름 합리적인 설명이 있으니까 네. 불이 나면 그게 흙이 되고 흙 속에는 쇠가 있고 금이 있고 금이 있는 곳에 물이 흐르니까 이렇게 5번 순환이거든요. 어쨌든 대칭점에 있는 거가 상극이라고 그리고 뭐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12지간의 뱀하고 돼지랑 상극인가? 아 맞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대살굿 할 때 그 돼지 띠 인부들이 오는 게 약간 그 반대쪽이 뱀? 그 대살굿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인부가 동티에 걸리잖아요. 네. 근데 뱀신한테 동티를 걸렸는데 그 안 죽은 게. 인부가 돼지띠여서 살았다. 어. 네. 뭐 이런 해석을 막 내놨어요. 맞아요. 근데 감독님이 밝히기에는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가 그걸 의도한 건 아닌데 이 영화 속에는 해석이 너무 많고 그거에 대해서 관객들이 스스로 그걸 해석을 맞춰가는 것도 이 영화를 즐기는 방법이니까 뭐 많이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결국은 그 부자의 의뢰를 받은 거잖아요. 네. 영화에는 잠깐 언급이 나오죠. 네. 네. 5억을 주기로 했대. 네. 저 민표랑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이거 영화 얘기하면서 그 돈 관련된 얘기 뭐 할까 하다가 5억만 줬을까? 심식 배우하고 유해진 배우가 둘이 얘기할 대화하죠. 때 나오는 거잖아요. 이화림이라는 김고은 배우가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그쵸.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 뒤에 더 받았다는 그런 암시 같은 건 좀 느껴졌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원가가 얼마가 들었을까? 이 대살굿이랑 대살굿 하면 가격이 나오나요? 대살굿. 대살굿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원가잖아요. LA 출장을 둘이 가는데 최소 비즈니스 이상 퍼스트 클래스다. 네. 그럼 인당 1,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네. 인당 1,000만 원. 그다음 그게 또 MG 잘 나가는 무당이기 때문에 5성급 이하에서 자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2박 3일 정도 잤다고 했을 때 4시즌쯤 잔다. 그럼 500만 원 인당. 그다음 대살굿비는 보니까 돼지 5마리 쓰잖아요. 네. 돼지가 보통 통돼지를 사면 50만 원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일꾼 5명은 100만 원을 안 줬을 것 같잖아요, 왠지. 그러니까 한 뭐 70만 원 잡아보고 그다음 굿 보조 북식 가락 넣는 굿 보조가 있었거든요. 이분들 그래도 한 100만 원 일단 잡아보고. 그러고선 보니까 장의 차량 뭐 그것도 한 50만 원 해서 일단 대살굿에 원가는 한 300만 원쯤 들었을 것 같아. 그리고 화장비는 한 100만 원쯤 든대요. 화장비, 그다음 장례식장에 한번 또 킵하잖아요. 킵 비용 10만 원 그렇게 해갖고 또 이렇게 빼먹을 수 없는 게 요 서울에서 왔다 갔다 했을 거잖아요. 그 피트니스 센터를 보니까 압구정 정도 냄새가 나서 압구정에서 이 무덤까지 가는 게 편도 35,000원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왕복 7만 원인데 거기 보면 4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28만 원. 그리고 병원 1인실에 그 이도현이 윤봉길이 이제 입원하잖아요. 한 2주 정도 뭐 입원하나 뭐 그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1인실 또 비싸더라고 몰라서 70만 원쯤 하더라고요. 요 봉길이한테만 980만 원. 수술비 빼고 다 합쳐서 3,900 얼마인데 봉길이 수술비 하면 뭐 4천만 원 정도 나와요. 여기 핵심은 김상덕과 고영근이 얼마나 받았냐? 얼마나 받았을 것 같아요? 민표랑 저는 약간 합의 봤어요. 이 정도 받았을 것 같다. 저는 그 퇴직금 얘기를 하시는 때가 있거든요. 맞다. 네. 때가 되니까 퇴직금도 착 챙겨주신다고. 그래서 한 1억이나 한 1억 5천쯤 되지 않았을까? 인당 1억 5천? 아니 둘이 합쳐서 인당으로. 인당 1억 5천이면 3억인데요? 김고은이랑 봉길이가 너무 조금 갔는데 화림이랑 뭐 예를 들면 오케이. 그 저랑 민표는 두 명이 합쳐서 1억 5천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유해진은 좀 덜 받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역할 분담을 봤을 때. 그래서 1억 5천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토탈 코스트가 1억 9천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화림이랑 윤봉길은 3억 정도 순이익이 났을 것 같다. 추정컨대. 그치만 더 받았을 거라. 대살굿은 아까 잠깐 찾아보니까 진짜 부자한테 1억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재밌으라고 원가 계산해 본 거지만 사실은 무형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비쌀 수도 있겠다. 그 굿은 비싸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를 받길래 이렇게 며칠을 소모하면서 했나는데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 보면 휘트니스 그 센터 보면 간지나잖아요. 부잣집
그렇죠. 5억 얘기할 때 저는 무조건 한 10억은 받았을 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입마금 비용 같은 거 고려해서. 그 집안이 지금 그렇죠. 막 그 되게 조심하는 게 자기들 친일파는 게 밝혀지기 싫은 거잖아요. 네. 네. 서양 문물. 이 영화가 재밌는 게 이 영화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있는 영화가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뭐 차 번호 같은 숫자 같은 것도 그렇고 보국사라는 절 이름도 그렇고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야 이거 뭐 번호가 있어 혹은 뭐가 있어 사람 이름에 힌트가 있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지면서 보물찾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보더라고요. 네. 과거에 있었던 일들 다시 찾아보면서 아 그렇구나. 뭐 대표적인 친일파 중에 하나 이완용이 여기에 그 묘사로 되게 많이 들어갔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찾아보면서 두 번째 영화를 볼 때는 그런 찾는 재미로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이완용이 약간 롤 모델이었던 거예요, 친일파 컨셉에. 첫째 아들이 자살한 걸로 나오거든요. 정신병원에 자살했고 귀신이 그 며느리랑 이제 춤을 추잖아요.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이 죽었고 자살을 했고 이런 장면들이 이완용에서 좀 모티브를 따온 것 같아요. 네, 이완용의 실제 아들도 자살을 했고 그리고 며느리랑 바람을 폈다는 썰이 있어요. 네, 네, 며느리랑 바람을 펴서 그걸 안 첫째 아들이 자살을 했다. 네, 그리고 참 아빠들이 문제. 실제로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들이 독립되기 얼마 전에 다 재산 정리하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대요.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몇 가지 모티브들이 영화 속에 좀 녹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쨌든 부자라고 이렇게 딱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밑도 끝도 없는 부자라고. 네, 그만 얘기. 박수 한번 칠까요? 그래서 여기서 딱 끊고 네, 네, 이 전까지는 다 편집. 우리 이렇게 영화가 엄청 흥했잖아요. 1000만 넘었잖아요. 이렇게 흥행 이유에 대해서 한번 또 짧게 한번 얘기해보고 네. 1000만 관객 영화에 대해서 범님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네. 영화가 1000만이 된다는 건 영화계에서 일하고 있지만 우리 영화는 1000만 영화가 될 거야 이렇게 자신할 수 없어. 그래서 뭐 속된 말로 영화업계 관계자들은 하늘이 내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묘가 잘 됐던 건 분석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사람들의 입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입소문이 영화가 재밌다, 뭐 보면 너무 재밌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영화 내적이나 외적으로 얘기할 거리가 너무 많았고 요즘에 파묘를 모르면 주변 대화가 안 되는. 맞아요. 네, 예전에 대중문화의 특징은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0만 영화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기도 했거든요. 오랜만에 그게 됐던 영화인 것 같고 서울의 봄 때도 사실 이제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거였고 그리고 그 전에 뭐 범죄도시나 이런 것도 그렇죠. 마동석이나 뭔가 대화에 참여하고 싶으면 그렇죠. 봐야 되거든요. 네, 봐야죠. 네. 스릴러는 좋아하는데 오컬트는 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무서운 영화 잘 안 봐요. 그런 게 있었는데 기다리다 너무 다들 보고 제가 그래서 범님한테 여쭤봤잖아요. 무서워요? 이렇게 저만 보지 않고 또 와이프랑 보면 와이프 또 무서운 영화 싫어해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유치한 액션 영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사실 스타일은. 근데 되게 적당히 무섭고 그래서 잘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약간 뒤쪽에 호불호는 있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큰 틀은 나쁘지 않았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약간 갈라서 나왔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앞에 그 친일파 귀신이 좀 더 늘어져서 그게 한 편인 것처럼 됐어도 좋았을 것 같고 뒤에 편만 또 하나에 연결된 내용이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 저는 약간 그 장르적으로 험한 것이 나온 다음 날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가지? 귀신이라고 설명을 못 하잖아요, 경찰한테. 근데 시신은 있고. 근데 되게 영리하게 이렇게 야생동물인 것처럼 해갖고 여기서 좀 이게 살이 붙으면 또 영화에 이렇게 뭐랄까 또 하나 이렇게 피울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좀 아쉽다. 감독님의 다른 영화 검은 사제들이나 사바하 이걸 또 보고 싶은 분들이 많겠다. 조금 이렇게 이 감독에 대해서 알고 싶다. 뭐 이런 컨셉. 비주얼을 정말 잘 비주얼 뽑으시는 비주얼에 정말 특화되신 감독님.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무속 신앙이 되게 깊이 스며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 의외로 믿는 분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나이 먹고 느꼈는데 젊었을 때보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 믿는 분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나 요즘 고민 있어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용한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용한 분은 다 각자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업으로 삼으시는 그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한국 여신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 여신협회에서 추정키로는 한 50만 국내에서 100만 명 정도. 근데 그 숫자가 꽤 많네요. 네, 목사님보다 많대요. 오. 네. 되게 의외다. 네. 그러니까 사실 무속신앙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많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사실 음지에나 사람들 이렇게 마음의 기저 속에는 깊게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무속신앙이 생각보다 막 엄청 거대하고 뭐 지구의 탄생이라든지 뭐 인류의 뭐 이런 걸 다루는 것보다는 각 마을이나 지역에서 발생하고 발전했던 무속신앙들이 사실은 잘 모르지만 은연중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 걸 영화로 했을 때 사람들이 낯설지 않지만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나홍진 감독의 곡성 같은 걸 보면 거기서 나오는 신이나 악마 같은 존재들의 묘사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대단하고 사람을 쉽게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힘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유혹하고 막 의심을 심고 막 이렇게 해서 타락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서양에서는 천사나 악마처럼 힘이 세가지고 막 쉽게 사람을 죽이고 이런 역할이 아닌 사람을 힘이 약해서 오히려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주변에 도움 주도 잘 안 믿고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화면에도 나오잖아요. 귀신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셀 수 없다. 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걔는 좀 조상신이고 그래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위험하다 이렇게 그 표현이 되게 와닿았어요. 아 그렇구나. 맞아요. 정령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의 무속신앙은 정령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오래되면 거기에 정령이 깃든다. 자연이든 동물이든 뭐 칼이든 인간이든 뭐 이렇게 그런 정령으로 좀 많이 묘사를 해서 실체가 있는. 그러니까 적당히 버려야 돼. 너무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돼. 네. 그렇게 묘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자원의 재순환을 위해 적당히 버리시면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원래 물건 너무 오래 쓰면 약간 안 좋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정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안 좋아서 버려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오늘은 조금 우리가 기존의 포맷을 바꿔갖고 했는데 간단하게 소감하고 네.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캐주얼한 내용도 하고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다. 그리고 우리가 좀 다양한 영화를 이제 섭외하면서 여러 가지 보는 건데 아까 그런 이렇게 비용 얘기도 해보고 좀 더 경제적인 얘기도 더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좀 다양하고 폭넓고 뭐 좀 깊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 궁금증을 좀 더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보신 분들이라면 같이 공감하면서 볼 수 있었던 약간 NHR 의지가 저도 조금 생길랑 말랑해요. 근데 확실히 두 번째 보면 놓친 장면 보는 그런 또 재미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조회수 더 잘 나오겠다 이게. 저도 뭐 요즘 흥행하고 요즘 사람들 관심 있는 영화들 같이 다뤄보면서 이제 금융인의 그런 시야, 영화인의 시야도 같이 더해지면 또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충 오늘 파일럿으로 했는데 이렇게 아까 계산식 원가 그런 것처럼 약간 이렇게 금융 붙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 근데 제가 적당히 넣을 테니까 그런 거 좀 살려서 재밌게 가자. 원가 약간 PD님 얼굴이 찍혔어야 돼. PD님의 얼척 없는 저 표정. 그게 제가 기대하는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준비했구나. 아까 소재 중에 안 쓴 거 뭐 있는지 아세요? 귀신이 힘이 없다고 거기 나오잖아요. 근데 힘이 없을 수가 없다. 왜냐면 그 영화실에서 풀려나자마자 미국을 갔는데 짧은 시간에 갔잖아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다. 속도가 엄청 빠르다. 왕복을 갔다 왔잖아.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다 무슨 얘기냐면 궤도처럼 계산을 해볼까? 이게 줄 몇 줄일까? 뭐 에너지가 얼마나 나올까 했다가 접었습니다.